쇼크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쇼크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의 몸에 혈액이 계속적으로 순환이 되고 있는데 이 혈액순환에 이상이 생겨요. 왜? 심하게 다쳐서. 그래서 이 다친 어떤 외상, 외부에서 어떤 손상이 들어와서 이제 외부로부터 물리적인 충격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 손상을 입는 그런 형태, 외상. 그로 인해서 혈액순환에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요. 그게 쇼크인데 이게 뭔지 한번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일단 원인을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출혈, 굉장히 많은 양의 피를 흘리는 환자, 심한 화상, 산에서는 이런 일 없겠지만 그 밖에 물에 빠졌다거나 아니면 가슴이나 머리에 손상. 자, 어찌됐건 이런 환자들은 쉽게 얘기해서 그냥 크게 다쳤어요. 네, 크게 다친 환자들. 이 사람들에게서 쇼크라는 게 자주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럼 쇼크라는 게 도대체 뭐냐? 자, 요거 원인은 이렇게 돼 있어요. 크게 세 가지. 혈액량의 감소.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이 갑자기 줄어들었을 때. 아무래도 큰 손상을 받은 사람은 출혈량이 많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심장 기능의 이상. 심장이 제정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또 하나 더. 혈관이 확장된 경우. 자, 요거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러면 도대체 쇼크라는 게 뭔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증상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쇼크 환자는 이와 같은 증상을 보입니다. 피부가 창백하고 차갑다. 그리고 호흡이 빠르고 약한 맥박이 있다. 네, 또 뭐 갈증이 심하고 메스껍거나 구토를 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나중엔 의식이 점점 사라진다. 이렇게 증상을 열거를 해놨어요. 이 쇼크에 대한 걸 예방을 해주거나 즉각적인 처치를 해주셔야만 돼요. 자, 한번 다시 앞으로 가서 볼게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누가 있냐? 혈액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람. 일단은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은 무조건 들어가겠죠. 그죠? 피만 많이 흘린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몸에 수분이 많이 빠진 사람도 해당돼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설사를 계속해서 오래 해가지고 몸에 수분이 많이 빠졌거나 아니면 구토를 계속 해가지고 혹은 또 뭐 심한 화상을 입어서 물집으로 다 수분이 빠져나가거나 이런 사람들도 해당이 돼요. 어쨌든 우리 몸의 수분 전체가 다 사라져버린 거니까. 그죠? 그다음에 심장 기능 이상. 심장이 제대로 펌프질을 해서 혈액을 보내줘야 되는데 제 기능을 못하니까 몸에서 어떻게 느껴요? 야, 피가 없나 보구나. 피가 모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요. 또 하나. 좀 특이한 경우인데 혈관이 확장이 됩니다. 혈관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약물에 의한 경우가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언제냐면은 과민성 알레르기 반응. 쉽게 얘기해서 벌에 쏘여서 죽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자, 벌에 쏘임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혈관이 갑자기 평소보다 훨씬 더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됐어요. 근데 갑자기 혈관이 확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혈액이 부족한 것처럼 돼버리죠. 네. 그래서 이 증상이 나타나요.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쇼크라는 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쇼크를 막는 처치를 해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처치 방법 3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만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상성 환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처치 방법 뭐가 있냐? 첫 번째 요겁니다. 자세. 환자를 어떻게 놓을 것이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쇼크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면 환자를 눕히는 겁니다. 다리를 높여서. 왜 이렇게 해줄까요? 이유는 하나. 뇌와 심장으로 좀 더 많은 혈액이 가게끔. 그래서 다리를 높게 들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그럼 높게 듭니까? 거꾸로 매달면 제일 효과적이겠네요. 그죠? 근데 거꾸로 매달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머리보다 좀 더 높게 들어주면 돼요. 머리보다 좀 더 높게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건 또 뭐지? 자, 반대의 경우가 있는데, 자, 요거는요, 어떤 경우냐면,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좀 특이하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걸 좀 말씀드리자면,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이에요. 협심증, 들어보셨죠? 혹은 급성 심근경색,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빨리 혈관 넓히는 수술을 받거나 아니면 약물을 통해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특별히 해줄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거든요.
빨리 병원 보내야 되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자세를 어떻게 취해주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져요. 자, 이분들은 몸이 굉장히 안 좋은 것보다 야 일단 누워 눕는 게 편해. 그리고 일단 우리 기본적으로 아픈 사람들 눕히니까 그죠? 그렇게 해주시면 이 사람은 큰일 나요. 왜? 숨 못 쉬어요. 지금도 숨 못 쉬어 죽겠는데 눕히면 숨을 더 못 쉬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오히려 상체를 높여요. 그러니까 만약에 산행 중이었다면 바위라든가 나무 등걸에다가 이렇게 기대가지고 앉히는 형태로 이렇게 놔줘야지 호흡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놔주셔야 돼요. 또 이렇게 놔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머리를 심하게 다쳤어요. 가슴을 심하게 다쳤어요. 자, 여기서 피 나겠네. 근데 이걸 낮춰놓으면 더 나죠. 그래서 눕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쇼크에 대한 자세는 이렇게 취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좀 특이한 자세가 하나 있어요. 이건 뭐냐면 회복 자세라는 건데, 자, 이거는 취해 주는 경우가 딱 한 경우입니다. 언제냐? 분명하게 호흡을 해요. 환자가 분명하게 숨을 쉬어. 근데 분명하게 의식이 없어요. 이 경우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몸에 특별한 부상이 없다. 어디 목이라든가 허리를 심하게 다친 그런 흔적도 없어요. 그렇다면 특별한 부상이 없다면 이렇게 놔주세요. 왜냐하면 의식이 없는 사람을 똑바로 눕혀놓으면 굉장히 안 좋아요. 좋을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의식 없는 사람 똑바로 눕히면 잘못하면 자기 혼자 숨 막혀서 죽어요. 이렇게 옆으로 눕혀버리시면 돼요. 옆으로 눕혀놓으면 일단은 기도가 막힐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의식 없는 중에도 구토를 하는 사람이 간혹 가다 있습니다. 그러면 똑바로 눕혀놓은 상태에서 구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도로 다 먹겠네요. 그죠?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바로 쏟아져 나올 수 있게. 그래서 이 경우는 많이 쓰는 자세가 언제냐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서 호흡이 회복된 사람에게 이 자세를 취해줘요. 왜냐하면 심정지 상태에서 호흡이 회복되더라도 잠시 후에 다시 또 호흡이 끊어진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놔주시면 상당히 편안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도 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쇼크를 예방하는 두 번째 방법, 바로 보온입니다. 이건 뭐냐면 쇼크 환자의 대부분은 체온이 떨어져요. 쉽게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체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쇼크 상태는 더 심각해져요. 그래서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막아주셔야 돼요. 어떻게? 가장 쉬운 방법, 깔아주고 덮어주고. 그죠? 담요 같은 거 있으면 뭐 좋은데 산행하다 보면 담요가 어디 있어요? 뭘로 해야 돼요? 여러분 들고 다니시는 자켓도 있고 방석도 있고 하다못해 주변에 있는 낙엽을 긁어 모아도 되고 가능한 모든 재료를 총동원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보온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그냥 따뜻하게 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좀 크게 생각하세요. 뭐냐면 환자의 체온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형태가 보온이에요. 그러려면 대개의 환자들은 체온이 떨어지니까 안 떨어지게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119에서 환자 실어갈 때도 보면 아니 오늘 그렇게 춥지도 않은데 꼭 담요 덮어가지고 데려가죠.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거 말고도 상황에 따라 바꿔야 된다. 예를 들자면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열사병 환자.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열받아 죽어요. 진짜로. 이렇게 해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냥 단순히 보온이라고 해서 야 따뜻하게 해줘야 돼. 이게 아니에요. 보온이란 건 정상적인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열사병 환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옷 다 벗겨야 돼요. 열이 빠지게. 그럼 반대로 저체온증 환자는 덮어주는 것만으로 안 돼요. 열이 직접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산행하실 때 이거 혹시 들고 다니세요? 이거? 네, 핫팩. 핫팩이라든가 아니면 뜨거운 물을 담은 물병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체온을 오히려 더 높여줘야 돼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법을 택할 것이냐 결정하셔서 실행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이 음료입니다. 마실 것인데, 자, 요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첫 번째, 일단 부족해진 체액, 즉, 우리 몸에 수분을 보충해주는 가장 큰 역할이 있어요. 여기에 하나 더, 또 부수적인 역할이 뭐가 있냐면, 체온을 조절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쉬운 얘기로, 더운 날에는 시원한 음료를 찾는 게 정상이죠. 마찬가지로, 추운 날에는 따뜻한 음료.
그래서 이 음료의 온도를 가지고도 환자의 체온을 회복시켜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음료는 어떤 걸 줘야 되느냐? 가장 좋은 거 일단은 구하기 쉬워야 돼요. 그죠? 구하기 쉽고 환자가 마셨을 때 탈이 없어야 돼요. 그럼 뭐예요? 물이 제일 편하죠. 물 없으면 그냥 통칭 음료수라고 하는 거 주셔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얘는 주면 안 돼요. 주면 안 되는 음료가 있어요. 첫 번째, 술. 또 카페인. 탄산이 문제가 아니라 카페인이 문제예요. 네. 왜 그러냐면 얘 둘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뇨작용이 굉장히 강해요. 즉 물이 필요한데 물을 자꾸 빼려고 그러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얘들은 일단 음료에서 부적격하다. 네. 그럼 어떤 형태로 주냐? 조금씩 자주 주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말아야 되는가? 이게 조금 문제가 돼요. 네, 실제로 모든 환자에게 음료를 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줘야 할 사람과 주지 말아야 할 사람을 구분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음료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급적 환자에게는 음료를 공급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잘못해서 사고 날까 봐. 그럼 정확하게 주지 말아야 할 사람을 알아야겠죠. 누구에게 주지 말아야 되냐? 첫 번째, 의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무조건 안 돼요. 의식을 잃은 사람에겐 의약품이건 음료건 아무것도 주시면 안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자, 그러면 또 누가 있느냐? 수술이 예상되는 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겐 음료 역시 못 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겐 음료 공급하시면 안 돼요. 그 유해 분들에게만 음료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모르겠다 야 너무 복잡하다 야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안 주면 돼요. 네, 간단하죠? 네. 자, 그럼 쇼크에 대한 얘기는 이제 끝내고 상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우리 아무래도 산행을 하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게 어딘가를 다치는 거예요. 직접적인 외상 거의 대부분 첫 번째는 상처죠. 자, 쉽게 얘기해서 요거를 크게 뭉뚱그리면 손상이라고 불러요. 그 손상은 생기는 부위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디? 말랑말랑한 부위에 생기는 게 연부 손상이에요. 말랑말랑한데 어디? 우리 피부. 그죠? 예. 피부라든가 이런 곳들에 생기는 게 연부 손상. 경부 손상이라고 있어요. 경부 손상은 그럼 어디에 생기겠어요? 딱딱한데. 딱딱해. 우리 몸에 딱딱한데 어디예요? 뼈밖에 없네. 예. 그래서 경부 손상은 뼈를 다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연부 손상을 좀 쉬운 익숙한 말로 뭐라고 그러냐? 바로 상처라고 해요. 그래서 이 상처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상처는요, 일단은 형태에 따라서 몇 가지로 나뉘는데, 제일 첫 번째, 가장 흔한 거. 자, 멍든 상처를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멍든 상처란 뭐냐? 외부 물체와 직접적으로 부딪혀서 생기는 상처인데, 이 상처의 특징은 뭐냐면, 피부의 제일 바깥 표피, 요 껍데기, 쉽게 얘기해서, 여기는 안 다쳐요. 근데 그 밑에를 다쳐요. 몸속에서. 뭐가 터져요? 밑에 있는 모세혈관들이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피가 스며 나오죠. 그래서 그 부위가 부풀어 오르고 색이 변해요. 그리고 어때요? 아파. 상처는 다 아파요. 그죠? 아파요. 예. 네.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피가 있어요? 없죠. 예. 네. 자, 이와 같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는 상처를, 이런 손상을 뭐라고 그러냐? 폐쇄형 손상이라고 그래요. 닫혀있다 이거죠. 안 보인다 이거예요. 예. 근데 실제로 다치긴 다쳤어요. 몸 속에서. 그죠? 자, 이렇게 부딪혀서 색이 변하고 부어오르고 아픈 걸 우리말로 아주 쉽게 간단하게 뭐라고 그래요? 한 글자로? 멍. 그래서 멍든 상처예요. 자,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바꿉시다. 한자어로. 그럼 뭐? 타박상. 이게 타박상입니다. 자, 요거는 외부로 드러나는 출혈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상태로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혈관들이 서로 이제 아물어가지고, 예, 더 이상 피가 흘러나오지 않고 저절로 치유가 돼요. 그죠? 예. 자, 근데, 자, 요거 볼게요. 긁힌 상처. 요거는 뭐냐면 지금 사진 보시는 것처럼 무릎 팍 까졌네. 어디? 외부 물체와 직접적으로 피부가 마찰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표피, 가장 바깥에 있는 보호층이 벗겨져 버려요. 여기가 손상받죠. 그러면서 이제 뭐가 생겨요? 외부로의 출혈이 생겨요. 자, 출혈만 생겨요? 문제가 또 있죠. 뭐, 표피, 보호막이 벗겨졌으니까 거기로 외부의 감염원들, 쉽게 해서 세균이 들어온다 이거죠. 즉, 감염에 대한 문제도 생겨버려요. 자, 이와 같이 표피가 손상돼서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손상을 이걸 뭐라고 그래요? 개방형 손상이라고 그래요. 아까와는 반대죠. 네.
폐쇄형이냐, 개방형이냐. 손상은 다시 이렇게 나뉩니다. 생김새에 따라서. 자, 근데 이 상처의 특징, 피 많이 납니까? 안 나요. 별로 안 나. 그냥 방울방울 맺히다 그냥 끝나죠. 대신에 감염의 위험성이 존재하더라. 그죠? 자, 그 다음 찢겨진 상처입니다. 자, 이거 열상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외부 물체와 부딪혔어요. 부딪혔는데 어떻게 돼요? 아까 타박상 같은 경우는 보호막은 손상 안 됐죠. 근데 얘는 보호막이 직접적으로 손상을 받아버려요. 자, 요거 주로 어디서 많이 나타나냐면 날아오는 돌에 맞았다. 딱! 그러면 여기 쭉 찢어지죠. 아니면 주먹에 잘못 맞으면 요 눈가 이런데 잘 찢어지죠. 이런데. 그죠? 쭉 찢어져요, 여기도. 이렇게 찢어지는 형태가 바로 열상이에요. 자, 근데 이 상처의 특징, 피가 나요. 어떻게? 많이 나요. 생각보다 피 많이 나요. 그죠? 피 나면 당연히 이것도 무슨 문제가 있어요? 감염의 문제가 발생하겠죠. 자, 그 밑에 이제 배인 상처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크게 보면은 이 열상, 여기에 해당이 되는 또 다른 하나의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건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여기는 둔한 물체에 의해서 생겼는데 얘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서 생깁니다. 대표적인 게 칼이죠. 칼에 의해서 피부가 쭉 찢어져요. 얘도 출혈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감염 위험성도 당연히 존재하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찔린 상처입니다. 자, 요거는 자창이라고 부르는데, 자, 요건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물체가 아예 피부를 뚫고 몸속으로 들어와 버리는 형태예요. 자, 못에 찔렸을 때 피가 많이 나던가요? 안 나죠. 안 나요. 이 상처의 특징이 그래요. 뭔가가 뚫고 들어왔는데 의외로 생각 외로 피가 안 나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자, 이 상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자, 보시다시피 외부 물체가 피부를 뚫고 들어왔어요. 문제는 그 외부 물체가 감염원을 직접 끌고 들어와 버리죠, 몸속으로. 근데 이 상처가 웃기는 게 뭐냐면, 손상된 부위가 구멍은 있는데, 실제 손상된 부위는 더 깊이 있죠. 얘가 안 보여. 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어요? 소독이 안 돼요. 특히 뭐가 일반 세균에 대한 감염도 문제지만 특히 위험한 게 파상풍균에 의한 감염이 상당히 문제가 돼요. 왜냐면 요거 잘못 처치하면 나중에 그 부위를 절단해 버려야 돼요. 파상풍균에 대한 치료제가 아직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감염이 됐다? 확실하다? 그러면 병원에서는 어떤 선택을 했냐? 절단해 버립니다. 왜? 파상풍균이 점점 전이가 돼서 온몸으로 더 뒤덮으면 죽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돼요, 이 상처는. 자, 벗겨진 상처는 뭐냐면 어딘가에 찍히거나 이렇게 돼서 피부가 아예 들려버리는 이런 형태예요. 네. 자, 그럼 이런 상처들은 어떤 식으로 처치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첫 번째, 출혈, 즉 피가 나는 거, 그리고 감염, 요 두 가지에 초점 맞춥니다. 세균에 의한 감염 두 가지. 자, 그래서 출혈이 있으면 당연히 뭘 해줘야 돼요? 피를 먹게 해주는 지혈을 해줘야죠. 세균에 감염이 됐다. 그럼 뭐예요? 세균을 없애는 소독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면 초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지혈 방법부터 알아볼게요. 자, 지혈을 하는 방법은, 자, 여기 있는 방법, 자,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직접 압박. 이거는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왜냐면 상처가 생기면 우리 본능적으로 이거 하거든요. 피 안 나게 그 상처 부위를 눌러버리죠. 힘으로. 그죠? 다 해보셨죠? 안 해보신 분 안 계실 거예요. 피나면, 신기하다, 피난다, 이러고 돌아다니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했어요? 무조건 이거 꽉 잡아가지고 피 못 나오게 눌렀죠. 이게 직접 압박이에요. 근데 이걸 그냥 해주면은 조금 그러니까 어떻게 깨끗하게 소독된 꺼즈라든가 붕대라든가 이런 걸 두껍게 돼서 눌러서 피를 먹게 하는 게 훨씬 위생적이겠죠. 그죠? 네, 이게 직접 압박입니다. 자, 근데 이 직접 압박을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지혈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다친 부위를 꼭 잡은 상태로, 누른 상태로 어떻게 해요? 심장보다 좀 더 높게 들어줘요. 네. 그리고 심장에 좀 더 가까운 관절이 있다? 그럼 어떻게? 접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지혈이 좀 더 빨라져요. 자, 근데 웬만한 상처는 이런 방법으로 지혈이 되는데, 이걸로 잘 지혈이 안 돼요. 어떻게? 피가 많이 나는 경우. 그 경우엔 직접 압박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더 해주셔야 돼요. 뭐냐? 그게 바로 지압점 압박이라는 거. 다른 말로 혈관 압박이라고도 불러요. 자, 이거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직접 압박은 상처 부위에 직접적으로 해주시고, 그 외에 이 상처 부위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혈관을 찾아서 눌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혈관의 혈류를 차단시켜서 지혈을 빨리 하게끔 도와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 지압점은 우리 몸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거 다 알려드리긴 힘들고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거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자, 2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많이 하면 힘드니까. 자, 제일 먼저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는 측두동맥이라는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쇼크에서 예를 들었던 게 떼굴떼굴 굴러서 머리 찢어진 환자였죠. 피가 막 펑펑펑펑 솟아요. 피가 계속 흐른다. 요거 실제로 머리가 찢어지면 피 먹게 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면 여기 혈관이 워낙 많아서 잘 안 멎어요. 그래서 요걸 좀 빨리 먹게 하려면 직접 압박, 상처 부위엔 직접 압박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요 상처 부위에 혈액 공급한 혈관 빨리 찾으셔야 돼요. 자, 어딨냐? 요겁니다. 측두동맥. 머리 옆에 있어요. 그래서 측두예요. 자, 일단 손가락 하나만 들어보세요. 띠용. 들어서, 자, 여러분의 귓구멍에다 팍 집어넣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얼굴 쪽으로 나와서 1cm 정도 딱 가면은 여기 쏙 들어간 데 있어요. 그죠? 쏙 들어간 데 있죠? 만져져요? 네, 거기 한번 살짝 눌러보세요. 누르면 맥이 콩닥콩닥 뛸 거예요. 거기가 측두동맥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머리뼈 쪽을 향해서 그대로 꾹 눌러줍니다. 그럼 혈관이 찌그러지면서 혈액이 차단되겠죠. 그럼 여기로 가는 혈액이 차단되니까 더 빨리 지혈이 돼요. 자, 근데 이게 지압점인데, 자, 이 지압점의 특징은 뭐냐면 어느 한쪽에 있으면 반대편에 똑같은 위치에 하나가 또 있어요. 자, 한번 반대편, 지금 찾은 반대편에서도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있는지. 항상 대칭으로 존재해요. 손가락에도 이 혈관이 지나가요. 어딨냐? 손가락의 좌우 측면에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요거 2개를 다 같이 잡아버리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친 손가락이 이거예요. 그러면 반대편 엄지, 검지로 이 손가락의 제일 밑에 쪽, 좌우 측면을 잡으세요. 그대로 꽉 눌러버립니다. 눌렀죠? 아, 제대로 누르면 지금 손가락같이 약간 시뻘개지면서 찌릿찌릿할 거예요, 뭐가. 그죠? 그러면 혈관 잡은 거예요. 자, 그 상태로 어떻게? 심장보다 좀 더 높게 이러고 있으면 금방 멎어요. 한 1분이나 잡을 수 있나? 1분? 1분? 아마 거의 1분 이내로 잡힙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럼 상처에 소독만 남았네요? 자, 상처 소독은 그럼 어떻게 하나 볼게요. 자, 상처 소독은요, 간단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소독약 있으면 소독약 열심히 잘 발라주면 돼요. 근데 이게 없을 때가 문제죠. 그럼 뭘로 소독을 해야 될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물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실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물이면 그냥 그 물을 상처에 계속 부어줘서 그 상처에 묻어있는 어떤 이물질이라든가 이런 걸 싹 제거해 주시면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물이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그렇게 해서 다 씻어내고 난 뒤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깨끗하게 소독된 거즈라든가 이런 걸 잘 대서 2차 감염이 되지 않게 해서 상처가 크다면 병원 가서 치료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상처의 처치는 물로 합니다. 근데 119 대원들도 실제로 다 가지고 다니는 거 보면 상처 났다 그러면 뭐 하냐면 소독약 안 뿌려줘요. 뭐예요? 생리식염수 있죠. 네. 수돗물 아닌 생리식염수로 그냥 여러 번 씻어내고 그냥 거기다 꺼즈 대주고 끝내요. 생리식염수가 훨씬 좋긴 한데 생리식염수를 들고 다니시지는 않잖아요. 대신에 산행하실 때 물은 꼭 챙겨 다니시죠. 산행을 하실 때 물을 좀 여유 있게 챙겨 가시면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일단은 마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와 같이 뭐 상처가 났을 때 세척을 한다거나 뭐 이런 용도로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요. 자, 드레싱이란 건 뭐냐면 조금 전에 우리 상처 얘기하면서 상처 부위에 피를 먹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소독된 꺼져 얹는댔죠? 그게 드레싱이에요. 상처 부위에 직접 대어주는 깨끗하게 소독이 된 붕대, 꺼즈, 천 이런 거 전부 다 드레싱입니다. 그래서 드레싱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일단은 상처의 출혈을 방지하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상처의 감염이 방지되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상처에서 나오는 온갖 분비물들을 흡수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드레싱은 거의 어떤 재질들만 쓸 수 있다? 사실상 면밖에 없어요. 네. 면 재질을 많이 쓰죠. 자, 그리고 붕대는 그런 드레싱을 고정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그 위에 감아주는 형태, 그죠? 그래서 이 붕대에 약국 가면 팔아요. 하나에 1,000원 정도면 충분히 삽니다. 그리고 이걸 단단히 감아서 지혈을 해줄 수도 있고 만약에 골절이라든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그 부위를 부목이라는 걸 대서 고정시켜주기 위해서도 쓸 수 있어요. 붕대의 종류를 보시면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삼각권이라는 건데 자, 이거는 뭐냐? 붕대는 붕대인데 붕대가 아니에요.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자, 뭐냐면 자, 요 붕대가 필요해요.
근데 없어요. 당장 붕대가 필요한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남는 여벌의 천을 활용해서 이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티셔츠가 있다. 그럼 크게 찢어서 삼각형을 만들어주든가 아니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거죠. 손수건을 반으로 접어버리면 돼요. 그죠? 네,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삼각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냥 비상용 붕대, 그냥 즉석 붕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경부 손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부 손상은 딱딱한 부위 손상이죠. 딱딱한 부위 어디예요? 뼈예요, 뼈. 그래서 다른 말로 근골격계 손상, 혹은 뭐 뼈대 뭐 손상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근골격계 손상, 그 뼈를 다쳤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골절입니다. 쉽게 해서 뼈가 부러진 형태죠. 아마 겪어보신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그죠? 뼈가 부러진 형태 혹은 금이 간 형태, 쉽게 얘기해서 뼈가 다치면 골절입니다. 그래서 골절의 형태는 이와 같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알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 어차피 안 보여요. 그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뼈가 다친 건지 뭔지 알아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일단 골절이라는 게 어떤 거다. 그냥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탈구라는 게 있는데 이 탈구라는 건 뭐냐면 뼈와 뼈가 서로 맞닿아서 움직이는 부위를 우리 뭐라고 그러죠? 관절. 그렇죠. 이 관절이요.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큰 힘이 닥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세게 부딪힌다거나 이런 식이 돼버리면 이게 빠져버려요. 자, 이렇게 맞물려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움직이다가 원래 얘는 이렇게만 움직여요. 근데 갑자기 이만큼 움직였어요. 근데 다시 제자리로 들어와야 되죠. 근데 못 들어오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탈구예요. 그래서 이거 잘 빠지는 게 어디냐면 어깨. 그리고 여기가 제일 잘 빠져요. 이 두 군데가. 그 외에 다른 데도 빠지는 데들이 많은데 가장 흔한 데가 여기입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여기 많이 빠져요. 네. 자, 요게 탈구예요. 그 다음 염좌라는 게 또 있어요. 이 움직이는 부위에 뼈가 아닌 다른 조직들이 또 감싸고 있어서 요 관절의 움직임을 도와주는데 문제는 요 조직들에게 문제가 생겨버려요. 자, 여기 이렇게 붙잡아서 움직이던 게 있었는데 이만큼 벌어지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찢어지겠죠. 아니면 늘어지거나. 네, 그 대표적인 조직이 어디냐면 인대. 네, 이게 늘어지거나 아니면 찢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염좌라고 해요. 그냥 크게 근골격계 손상은 요 세 가지로 압축을 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런 근골격계 손상의 증상은 어떠냐? 골절이 됐건 탈구가 됐건 염좌가 됐건 셋 다 증상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골절인지 염좌인지 탈구인지 구분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어차피 증상도 비슷하니까 그냥 셋 다 똑같이 놓고 처치하시면 돼요. 자, 일단 얘들의 증상은 어떠냐? 첫 번째, 어때요? 일단 굉장히 아프죠. 그 아픔 자체가 달라요. 여태껏 느꼈던 아픔과는 질이 다른 아픔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다친 부위가 부어올라요. 부어오르는 건 물론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그 부위의 피부색도 변해요. 이것도 정도에 따라 피부색 정도가 달라요. 네. 그리고 다친 부위는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죠. 왜? 아프니까 움직일 때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한 요 증상들을 한번 볼게요. 아파요, 부었어요, 피부색 변했어요. 자, 요것만 놓고 얘기를 해보면 요거랑 똑같은 증상을 가진 게 하나 있어요. 뭐? 아까 우리 좀 전에 했던 거. 그렇죠. 그거 뭐라 그래요?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랬어요? 타박상. 네. 타박상이랑 똑같아요. 그냥 보면, 얼핏 보면. 그래서 실제로 근골격계 손상을 타박상으로 오인해서 잘못 처치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와 같이 외형만으로는 구분하기 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 확실히 많이 야 이거 뼈 쪽 다친 거 맞아 라고 할 수 있는 증거가 뭐냐면 바로 요거요. 기형. 정상적인 형태가 아닌 뭔가 모양이 변형돼 버리는 형태. 예를 들자면 자, 여기 팔이 부러졌어요. 여기는 휘는 공간이 아닌데 팔을 휙 들었더니 갑자기 여기서 휙 꺾여가지고 휘어요. 이건 뭐야? 100% 부러진 거죠. 그죠? 자, 이와 같은 기형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거 부러졌구나 하고 바로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타박상인지 뼈가 다친 건지 구분이 잘 안 된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뼈를 다친 걸로 상정을 하고 처치하세요. 왜? 그게 훨씬 더 안전하니까.
그럼 처치 방법은 뭐가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근골격계 손상의 처치 방법은 이와 같이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휴식입니다. 혹은 안정. 무슨 얘기냐면 다친 부위 움직이지 말고 그냥 가만히 놔두세요. 왜? 움직이면 더 아파요. 특히 골절이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뼈가 부러지면 그 부러진 뼈의 말단 부위가 어떠냐면 칼이랑 똑같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래서 여기를 움직여버리면 그 주변에 있는 연부 조직, 뭐예요? 근육, 혈관, 신경 이런 거 다 작살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치료 기간 훨씬 길어지고 통증은 훨씬 더 심해지고 손상은 더 심해지고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골절이든 염좌든 탈구든 즉 근골격계 손상이 의심되는 환자들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움직이지 말고 환자가 편안해하는 가장 편안해하는 자세로 그냥 냅두는 게 첫 번째 최고의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휴식입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두세요. 그 다음에 얼음찜질이에요. 자, 이 얼음찜질을 해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차가운 물체가 그 다친 부위에 닿으면 찬 것은 그 주변의 물체를 어떻게 만들어요? 쪼그라들게 만들죠. 수축시켜요. 그러니까 자, 이 뼈를 다치게 되면 뼈만 다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연부 조직도 거의 대부분 같이 다쳐요. 그럼 거기에 있는 혈관들도 다 터진단 말이에요. 물론 뼈에도 혈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혈관이 터질 수도 있고. 그래서 피부색이 까맣게 변했다. 그럼 혈관이 굉장히 많이 터져서 굉장히 출혈이 많이 일어났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차갑게 식히면 어떻게 돼요? 그 혈관들이 쪼그라들겠죠. 쪼그라들면 터진 혈관에서 나오는 혈액의 양도 줄어들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어오르고 색이 변하는 게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통증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얼음찜질 해주면 상당히 좋다. 그 다음 압박입니다. 자, 다친 부위 움직이지 못하게 붕대로 칭칭 감아가지고 그냥 단단히 조여줘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붕대를 감아버리니까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돼요. 안 되니까 다친 부위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드니까 그 터진 혈관에서 나오는 혈액량도 줄어들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얼음찜질과 같은 효과가 나죠. 자, 마지막 들어 올리는 겁니다. 다친 부위를 저렇게 꽁꽁 싸매가지고 어떻게 해요? 들어 올려요. 수평으로 놓는 게 아니라 좀 더 높게. 왜?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력이라는 거에 영향을 받아요. 중력이 뭔지는 아시죠? 자, 중력의 영향이 얼만큼 강하냐면 제가 지금 이제 손든 지 얼마 됐죠? 한 10초 됐나요? 자, 양손의 색깔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르죠? 네. 자, 그래서 이 중력의 힘을 이용해서 혈액이 가는 양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출혈이 발생한 양이 줄어들면서 어떤 효과? 결국은 얼음찜질과 같은 효과. 요 셋은 결국은 같은 효과예요. 그래서 요 4가지를 실시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근골격계 손상 환자, 즉 어디가 부러졌다 이런 환자들은요. 특정 부위의 골절이 아닌 이상은 당장 생명에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 안정 취해 주시고 119 기다리시는 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만약에 특정 부위가 골절돼서 생명의 위험이 있다. 그건 누구냐? 이 사람들. 두개골, 머리, 여기 다친 경우. 그 다음에 척추, 그리고 골반. 하나 더. 어디? 허벅지입니다. 여기 부러지면요. 요 4군데가 부러진 사람들은요. 당장 헬기 타고 병원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요. 잘못하면. 내가 이게 처치하기가 곤란하다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이 원하는 가장 통증이 없는 형태. 실제로 환자 본인이 가장 안 아픈 형태로 있으려고 해요. 골절 환자들은. 그 상태로 그대로 있게 해주시고 여기다 하나 더 플러스를 해준다면 뭘 해줄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얘기했잖아요. 모든 외상성 환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쇼크에 대한 예방 대책을 해달라. 그죠? 그래서 방법이 3가지 있었어요. 뭐 있었어요? 자세. 어떻게 놓을 거냐. 그죠? 그 다음 보온. 마지막 하나. 뭐? 그렇죠. 음료. 마실 것. 네. 요거 해주시면서 기다리면 돼요. 이번 시간에는 붕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일단은 요 붕대는 약국 가시면 사실 수 있는데 이 붕대는 규격이 있어요. 규격이 뭐냐면 요 폭이 붕대의 규격입니다. 폭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렇게 불러요. 3인치 붕대, 4인치 붕대, 5인치 붕대, 6인치 붕대. 인치수로 나가요. 그래서 요게 지금 나눠드린 게 아마 3인치 붕대일 겁니다. 약국 가면 붕대 주세요. 그럼 거의 대부분 요거 줘요. 가장 흔한 형태.
붕대를 감을 면적이 넓다 그러면 넓은 붕대를 써요. 붕대의 길이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다 비슷해요. 자, 그래서 이 붕대 사용법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다 금속 클립이 있을 겁니다. 요거는 마지막에 다 감고 나서 마무리로 하시면 되는 건데, 자, 일단 요 사용법 기본적인 거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일단 요 화면에 남아있는 방법이 4가지가 있는데, 요게 붕대를 감는 가장 기본적인 4가지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 4가지 방법을 한번 직접 해볼게요. 자, 일단 붕대를 사용할 때 처음에 나온 방법이 뭐냐면 환행대라는 방법인데, 이건 뭐냐면 붕대를 감다 보면 이게 밑에서 이제 기초 작업을 제대로 못해서 막 풀어지고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풀어지지 않게 기초를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환행대라는 건. 자, 일단 붕대를 잡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붕대는 이렇게 약간 빼서, 자, 엄지로 붕대 전체를 잡고 나머지를 이렇게 내 손가락 위에 올려놓으시면 돼요. 자, 요거 일단은 환행대. 대개 우리가 일단 여기서 감는 방법은 팔다리에 국한이 돼요. 왜냐면 몸통 감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난이도가 높아서 그건 빼고. 그리고 또 실제로 팔다리가 또 제일 많이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감는 법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붕대를 감을 때 팁이 뭐냐면 무조건적으로 몸의 말단, 즉 끝 부위에서 몸을 향해서 감아 오셔야 돼요. 만약에 거꾸로 감는다. 몸통에서 바깥쪽으로 감아버렸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피 한 통이에요. 네, 그래서 항상 끝에서 몸쪽으로 감아가셔야 돼요. 자, 감아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감아가려면 이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올라가면 되겠죠. 그죠? 그죠? 이런 형태로 비스듬하게 올라가면 되겠죠? 네? 맞잖아요. 일로 가야 되니까. 그죠? 아, 아니에요. 반대로 해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뭐야? 자, 한번 보세요. 한번 이렇게 감았어요. 자, 지금 요 꼭지점 부위 튀어나오죠? 요거를 그대로 접으세요. 접어서 요거를 다시 한 번이나 2번 이상 이렇게 감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튼튼하게 딱 고정이 돼서 안 풀어지겠죠. 이게 환행대예요. 처음에 붕대를 시작할 때 기초 잡는 방법. 이게 지금 나와 있는 환행대입니다. 제일 처음에 나온 것.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뭘 많이 쓰면 나선대. 말 그대로 나사 모양으로 그냥 뱅글뱅글 감아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환행대에서 출발을 해서 저 감은 붕대의 한 3분의 1 이상을 이렇게 덮게끔 이런 식으로 계속 덮으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간단하죠? 네, 이게 나선대입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절전대라는 건데 요거는 요즘 그렇게 많이 쓰는 건 아닌데 그냥 알아두세요. 자, 이건 언제 쓰냐면 일반적인 팔다리에 감을 땐 그냥 나선대로 감으면 충분한데 그리고 또 요즘 붕대는 이와 같이 탄성 재질이라 잘 감겨요. 근데 간혹 탄성이 별로 없는 꺼즈 형태로 된 붕대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와 같이 팔과 다르게 굵기 차이가 굉장히 심한 곳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데가 발목에서 종아리. 거기는 일반적인 붕대로 감아버리면 울어버려요. 제대로 안 감기고. 그래서 그때 쓰는 방법입니다. 그때 쓰는 방법. 잘 보세요. 처음엔 나선대로 출발했어요. 그죠? 나선대로 출발해서 어떻게 되느냐면, 자,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90도 접어버리세요. 그럼 지금 이렇게 비스듬하게 올라가죠. 그러면 어떻게? 90도 반대로 접으면 90도 반으로 접어서 밑으로 내려가요. 내려가서 그대로 감아 올라와요. 그럼 아까 위치에서 다시 반대로 또 접어줘요. 그리고 다시 또 올라와서 아까 했던 대로 다시 또 반대로 접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절전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는 게 어디에 쓴다고요? 굵기 차이가 심한 곳. 대표적인 데가 발목. 그죠? 자, 이렇게 가요. 자, 마지막에 사행대라는 게 있어요. 사행대라는 건 뭐냐면, 이름 그대로 뱀사자에다 갈행자입니다. 뱀이 어떻게 지나가죠? 꼬불꼬불꼬불꼬불. 예, 뱀 지나가는 것처럼 감는 거예요. 요거 쓰는 게 언제 쓰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화상 환자에게 드레싱을 감아줄 때. 자, 일반적인 상처에 대한 드레싱은 가장 큰 목적이 뭐였죠? 압박을 해서 지혈을 시키는 거죠. 근데 화상 환자에 대한 드레싱은 얘기가 전혀 달라요. 요거는 압박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물집이 터지면서 붙어버려요, 피부에. 그럼 나중에 병원 가면 이거 떼려놓고 고생해요. 그리고 떼버리면 또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 부위는 전부 다 손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상 환자에게 만약에 드레싱을 대줘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드레싱이 들러붙지 않게 살짝만 감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면적이 넓은 곳에 드레싱을 대야 된다. 그럴 땐 이렇게 감으시면 돼요. 자, 드레싱 다 됐으면 드레싱만 붙어 있으면 돼요. 조일 필요 없어요. 이게 사용돼요. 그럼 물 효과가 있습니까? 걔 붙어만 있으면 되니까. 눌리면 터지면서 붙어버리잖아요. 꺼지가 떨어져. 네, 그러니까 설렁설렁 이렇게 엉성하게 일부러 감는 거예요. 그러면 사행대를 또 쓰는 경우가 언제가 있냐면 부러졌어요. 부러져가지고 부목이라는 거를 대서 이제 묶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넓은 붕대를 써야 되는데 이거 넓은 붕대가 없어. 좁은 붕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넓은 붕대면 몇 번 감으면 딱 다 감기는데 좁은 붕대라 이게 하다 보면 중간에 끊어져요. 붕대가 다 된단 말이죠. 그럴 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에요. 잘 보세요. 자, 여기 이렇게 부목을 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요거를 단단히 감아야 되는데 붕대가 짧아. 그러니까 어떻게? 부목 있는 데 가서 조여줘요. 여긴 헐렁하게 와서 다시 부목 있는 데서 조여줘요. 다시 헐렁하게 갔다가 부목 있는 데서 조여줘요. 네, 이런 형태로 가는 거예요. 붕대가 짧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도 사행대의 한 방법이에요. 자, 이번에는 좀 특이한 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손에 상처가 생겼네? 여기 감으려니까 길쭉하게 그냥 감으면, 뭐가 튀어났어, 이거. 얘 때문에 못 감겠어요. 그죠? 자, 이렇게 되게 이렇게 구부러진 거나 튀어나온 게 있을 때 쓰는 방법이 팔자붕대인데, 요거 한번 알아볼게요. 자, 만약에 손에 상처가 생겼다. 그래서 드레싱을 대줘야 돼요. 꺼즈를 대줘야 되는데, 이거 감으려니까 되게 헷갈려요. 이게 엄지손가락 때문에 엄지손가락을 그냥 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냥 통으로 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헷갈리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어떻게 하냐면 쉬워요. 그냥 손 모양대로 감으시면 돼요. 자, 일단은 환행대로 시작하겠죠. 손목 부위에서. 자, 조금만 내려주세요. 자, 환행대로 손목 부위에서 시작합니다. 그럼 얘 감아서 자, 환행대 끝났고 이제 그대로 감아야겠죠. 자, 그대로 감는데 어떻게 가냐? 손 모양대로 가세요. 손 모양대로 쭉 가면 이렇게 손가락 끝까지 가겠네요. 그죠? 손가락 끝까지 가서 손가락 끝 부위에서 한 바퀴 감아주세요. 감았죠? 자, 그럼 얘 다시 올라오겠죠? 자, 올라가요. 자, 그럼 손목에서 다시 한번 엇갈려서 아까 갔던 대로 다시 갑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 번씩 이렇게 감아보면서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자로 8팔자 나오죠? 그죠? 요 8팔자 모양을 계속 이 위쪽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여기 왔으니까 자, 이렇게 감았어요. 자, 또 가요. 여기서 이렇게 오겠네요. 계속 만들어지고 있죠? 자, 또 가요. 이제 더 안 감아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이제 마무리. 자,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우리 아까 붕대 안에 금속 클립이 있었잖아요. 이걸로 이제 물어주면 돼. 근데 물어주려고 했더니, 붕대가 너무 많이 남았는데? 두꺼워서 안 물려요. 그죠? 자, 그럴 땐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손가락 하나 넣어서 지금 감아왔던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한 번 더 감습니다. 더 감아서 가장 쉬운 방법은 요 붕대에다 그대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이 롤을. 끝. 간단하죠? 물론 이거보다 더 튼튼하게 한 바퀴 더 감아가지고 해주는 방법도 있는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그냥 한번 그냥 밀어넣으면 끝나요. 자, 요 상태로 가시면, 자, 주의할 거는 요 매듭 부위는 항상 몸의 바깥쪽에 가게끔. 왜냐면 안쪽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치면서 풀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제 붕대 하나만 더 해보고 삼각관 사용법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어디냐면 팔꿈치예요. 팔꿈치를 다쳤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꺼즈 대줘야 되는데 여기를 감으려면 좀 웃기는 게 뭐냐면, 자, 이거 움직이는 부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통으로 감아도 돼요. 그럼 통으로 감으면 나중에 이거 움직이기가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요거를 좀 특이하게 좀 감아 보겠습니다. 팔꿈치를 다쳤어요. 자, 여기는 어떻게 감나 한번 좀 볼게요. 약간 이렇게 해서 보세요. 뒤로. 자, 다친 팔꿈치는 이거 무릎 다쳤을 때도 똑같이 쓰시면 돼요. 근데 여기엔 일단은 약간 구부려 놓고 감으시는 게 편합니다. 자, 일단 일반적인 환행대 하듯이 그냥 한 두어 번 이렇게 감아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냐면 요 부위 팔꿈치보다 조금 더 넓게 한 칸씩 늘려가시면 돼요. 아까 우리 손한 것처럼.
한 칸씩 이렇게 늘려서 위쪽으로 올라갔잖아요. 그죠? 똑같이. 자, 보세요. 자, 요쪽으로 갈 거예요. 여기 중간에서 지나쳐서 가서 다시 팔꿈치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자, 이번에는 요 중간에서 요쪽으로 벗어나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팔꿈치 안쪽으로 들어와요. 자, 그럼 이제 이쪽으로 또 넓혀가야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자, 다시 가운데로 들어와서 여기도 조금 더 넓혀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런 형태로 와서 이제 다 감은 것 같아요. 그럼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여기 와서 다시 거꾸로 감아줘가지고 쏙 집어넣어서 끝. 됐죠? 그러면 움직임이 있어도 뭐 그렇게 조금 정상 상태보다는 불편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냥 통짜로 감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죠? 네. 자, 이렇게 감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삼각권 사용법을 할게요. 삼각권은 할 게 사실 굉장히 많은데 딱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네. 뭐냐면 일반적인 붕대로 감기 힘든 곳 어디? 바로 머리. 이거 일반적인 붕대로 감으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가장 쉬운 거 하나만 딸랑 해볼게요. 자, 이 삼각권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전에 사용했던 일반적인 붕대가 없을 때 비상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상용으로 사용하는 건데, 자, 일단은 삼각권은 뭐 그냥 보시다시피 그냥 커다란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게 여러분들 등산용 손수건, 반으로 접어서 쓰면 된댔죠. 일반적인 손수건보단 크죠? 그래서 이런 삼각권을 만들 때는 규격이 따로 없어요. 어차피 즉석 붕대이다 보니까. 대신에 이거는 좀 고려하셔야 돼요. 뭐요? 가급적 큰 걸로. 작으면 작을수록 쓸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좁아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큰 걸로 폭이 한 그래도 1m 정도는 되는 게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자, 근데 이 삼각권을 사용하다 보면 문제가 하나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나중에 붕대를 끝 처리할 때 우리 아까 클립으로 하든가 한 바퀴 거꾸로 돌려서 집어넣든가 했잖아요. 근데 얘는 그게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마무리. 직접 묶어야 돼요. 묶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너무 단단하게 묶어버리면 나중에 안 풀어져요. 그래서 특별한 매듭을 사용합니다. 바로 사각 매듭 혹은 우리말로 만매듭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묶을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묶이듯이 그냥 묶여요. 근데 풀어야 할 때 아주 쉽게 풀 수가 있어요.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삼각권을 잡아보세요. 자, 일단 제가 오른손잡이니까 그냥 오른손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네. 자, 오른손에 들고 있는 붕대를 왼쪽 손에 들고 있는 붕대 위에 겹쳐주세요. 됐죠? 네. 자, 요거 겹쳤으니까 안으로 밀어 넣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렇게 됐어요. 자, 아까 움직였던 거 어느 거예요? 요거죠? 네. 얘 또 움직일 거예요. 어떻게? 아까처럼 반대편 위에 겹쳐서 안으로 들어와요. 됐어요? 그래서 쭉 잡아당겨서 묶어보세요. 오케이. 자, 이 묶은 매듭을 이렇게 들어서 보시면 안쪽에는 그냥 매끈매끈합니다. 그죠? 아무것도 없죠? 근데 그 맞은편을 보시면 매듭이 이렇게 긴 끈 쭉 한 바퀴 돌아가고 짧은 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벌려보면 벌어져 있어. 그죠? 벌어져 있어요? 네. 확실해요? 그럼 요거 하나씩 잡으세요. 끈 하나씩 이렇게 짧은 거 하나, 긴 거 하나. 잡았습니까? 자, 이제 잡아당기세요. 있는 힘껏 쫙. 됐죠? 자, 그 다음에 짧은 끈 놓고 요 손으로 매듭 전체를 다 잡을 거예요. 자, 잡고 잡아당기면 빠집니다. 자, 그럼 요거를 가지고 한번 처치를 해볼게요. 자, 머리에 상처가 생겼을 때 처치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에 상처가 생기면 일반적인 붕대로 감으려면 상당히 머리 아파요, 진짜로. 왜? 잘 안 감깁니다. 복잡하고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장 쉽게 처리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냥 보자기 형태로 폭 감싸버리는 거예요. 자, 머리에 상처가 나면 일단 상처 난 부위에는 뭘 해줘야 돼요? 드레싱, 꺼서 두껍게 돼서 피 안 나게 잡아줘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상처인 부위 잡아서 이렇게 받쳐서 눌러주면 돼요. 근데 하루 종일 이렇게 누르고 있을 수 없으니까 붕대로 감싸줘야겠죠. 자, 그래서 이거 쉽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냥 커다란 보자기 형태의 천만 하나 있으면 됩니다. 자, 요거를
지금 제일 넓은 변, 제일 긴 변을 한번 이렇게 폭이 한 5cm 이 정도쯤 되게 한번 접으세요. 그래서 접은 면이 바깥으로 나가게 해서 환자의 머리에 덮어 씌웁니다. 어디까지 씌우냐? 환자의 눈썹 선이 있는 곳까지 이렇게 덮어 씌우세요. 됐죠? 그 다음에 양갈래 잡아서 귀는 나오게 해주세요. 귀 나왔네? 그러면 자, 요거 다시 양갈래 잡아서 뒤통수에서 엇갈려서 다시 앞으로 가세요. 절대 여기서 묶으시면 안 돼요. 묶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엇갈려서 앞으로 뿅. 자, 그럼 우리 좀 전에 배웠던 사각 매듭으로 이마에다 매듭 지어주시면 돼요. 자, 요 끈이 남는 거는 여기 있으면 굉장히 성가시겠죠? 그러니까 요 옆에 틈에다가 집어넣어 버리세요. 됐어요. 자, 그럼 끝이냐? 아니에요. 뒤에가 아직 정리 안 됐어요. 자, 잠깐 일어서 보세요. 뒤로 돌아주세요. 자, 뒤에 보시면은 여기가 아직 정리 안 됐죠? 요거 정리할게요. 자, 아까 우리 상처 있는 부위에는 드레싱을 됐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 움직이지 못하게 한 손으로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요 뒤에 꽁지를 잡아 당깁니다. 이렇게 살살살살 잡아 당기면 어떻게 돼요? 오, 더 조여져요. 그죠? 이렇게 조여서 더 단단하게 압박이 되게 한 다음에, 자, 요거 말아 올려서 요 틈바구니에다 넣으시면 끝납니다. 깔끔하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 머리에 상처 났을 때만 쓰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산행하시다 보면 나뭇가지 자꾸 머리에 걸리고 막 그게 귀찮잖아요. 모자는 없는데 그럴 때 손수건 큰 걸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돼요. 간단하죠?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산행을 하다가 발목을 삐끗하는 경우가 있죠. 많죠. 네, 그래서 삐끗했을 때, 자, 이 경우에 쓰시면 돼요. 발목을 삐끗했는데 너무 아파, 못 걷겠어. 이때는 쓰시면 안 돼요. 이때 쓰시지 마시고, 발목을 삐끗했는데 걸을 때마다 조금 욱신거린다. 요런 정도. 근데 걸을 수는 있어. 요 정도일 때 쓰시는 거예요. 자, 이 삼각건을요, 접어서 쓸 겁니다. 어떻게 접느냐? 그냥 이렇게 평평한 바닥 같은 데 있으면, 깨끗한 평평한 바닥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반 접으면 돼요. 자, 그리고 다시 그 상태로 또 반을 접습니다. 그리고 또 반을 접어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받았을 때의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산속에 이런 평탄하고 깨끗한 바닥이 없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허벅지에 올려놓고. 허벅지에 올려서 접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반을 접어요. 됐죠? 자, 그 다음 다시 똑같은 방향으로 또 반을 접어줘요. 오케이. 그 다음에 한 번 더 접어줘요. 그럼 이렇게 끝 모양으로 나오죠?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이걸 가지고 욱신거리는 발목에다가 감아주겠습니다. 예. 자, 발을 삐끗했어요. 지금 삐끗한 발이 여기에요. 요거 한번 좀 묶어보겠습니다. 좀 덜 아프게. 자, 어떻게 하실 거냐면, 만약에 어차피 계속 걸어갈 거면 신발을 신은 채로 그대로 감싸서 묶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신발 자체가 무슨 역할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걸어갈 거니까. 그렇지 않다면 신발을 벗기고 양말까지 벗기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어차피 걸을 거라면 신발 위에, 신발 벗기지 말고 그 위에다 그냥 묶으세요. 자, 어떻게 묶냐면, 자, 환자의 발바닥 밑에다가 이렇게 삼각건 중앙을 놓으세요. 발바닥 중앙에 쏙 들어간 데 있죠? 거기다 놓고, 자, 그 다음에 요 삼각건 양 갈래를 잡아서 환자의 뒤꿈치 쪽으로 갑니다. 가서 그대로 엇갈려서 나오세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오면, 발목 앞으로 오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또 한 번 엇갈리세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사이드에 이렇게 붕대가 이미 지나가죠?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세요. 자, 반대편도 똑같이. 됐어요? 자, 그 다음 요 양갈래 잡아서 천천히 지그시 쭉 잡아당기세요. 그래서 발목을 조이는 거예요. 쭉 잡아당겨서 좀 전에 배웠던 사각 매듭으로 발목 앞에 매듭을 지어줍니다. 자, 남는 끈은 너덜거려서 불편하지 않게 정리하세요. 정리하는 방법은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냥 편하신 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요러고 걸으면 그냥 걷는 것보단 훨씬 더 걷기가 편안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처치하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 산 다니면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상황 몇 가지만 더 얘기해보고 오늘 교육 끝내겠습니다. 자, 우리 산 다니면서 흔히 겪는 일 첫 번째 뭐냐면 벌레에 의한 공격, 쉽게 해서 벌에 쏘인 경우를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벌에게 공격을 당할 때 문제는 거의 집단으로, 때로 공격을 하니까 문제가 되죠. 성묘철 거의 다 되면 벌초 나갔다가 벌에 쏘여서 사망했습니다. 이런 뉴스 종종 나오잖아요. 왜냐면 때로 공격을 당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일단 벌에게 습격을 당한 걸 예방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벌을 자극할 수 있는 향수라든가 화장품을 좀 자제를 하시고 사용을 자제하시고 그리고 단 음식 같은 거 함부로 밖에 내놓으시면 안 되고 또 우리의 복장도 문제가 돼요. 밝은색 옷을 입으시는 게 낫습니다. 벌이 최근 몇 년 동안에 국립공원에서 언론을 통해서 보도한 내용인데 뭐냐면 검은색 계열의 옷의 공격성이 상당히 강해져요. 왜냐하면 벌의 천적이 곰이다 보니 곰과 비슷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공격성이 강해진다는 보고가 있어요. 검은색이라든가 짙은 갈색 이런 색보다는 차라리 밝은색 계열이 벌의 공격을 덜 받더라 이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벌에 쏘였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꿀벌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독침이 피부에 남아요. 그래서 요 독침을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플라스틱 같은 걸로, 카드 같은 걸로 밀어서 제거하시면 돼요. 왜 손으로 잡으려고 그러면 잘 안 잡히고 잘못했다간 거기 남아있는 독주머니를 눌러가지고 오히려 독을 더 많이 주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긁어내는 형태로 제거하시면 되는데 말벌 같은 경우는 저런 독침이 피부에 안 남죠. 자, 문제는 공격을 당했을 때 일단은 집단으로 공격을 하니까 이 집단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가장 안전한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냅다 튀는 겁니다. 딴 거 없어요. 자신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는 다른 미지의 생명체는 적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쫓아오면서 쏠 거 아니에요. 걔들은 날아다니까 우리보다 빠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요 머리 부분을 쏘이지 않게끔. 왜냐면 여기를 공격당하게 되면 아무래도 독이 신경계로 더 빠르게 침투가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피를 하시면 돼요. 근데 쏘였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증을 완화시켜 주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얼음찜질. 얼음찜질로 통증을 완화시켜 줄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벌독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람들이 문제예요. 만약에 말벌에 쏘였다, 집단으로 쏘였다면 물론 당연히 독이 굉장히 많이 주집됐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지만 문제는 꿀벌에게 한 방만 쏘여도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벌독 알레르기 있는 사람. 아까 우리 쇼크에서 배웠잖아요. 이 혈관이 어떻게 된다? 넓어져요. 그러니까 혈압이 뚝 떨어져요. 반대로 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 또 있냐? 혈관만 넓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는 거꾸로 좁아져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혈압이 뚝 떨어진 상태로 숨을 제대로 쉬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자기가 이상 증세를 호소한다. 벌에 쏘이고 나서, 야, 뭔가 몸이 좀 이상해. 안 좋아. 굉장히 안 좋아. 그러면서 숨쉬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다가 실제로 사망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벌에 쏘여서 사망한 사람의 대부분은 이 증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증상이 보인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볼 거 없어요. 빨리 병원 가야 돼요. 빨리 병원 가서 주사 맞아주면은 이거 나아져요. 근데 빠른 시간 내에 병원을 갈 수 있게끔 이제 좀 나아진 게 요즘엔 이제는 119가 이 주사를 놔줄 수가 있으니까 빨리 119에 연락하셔야 된다. 그래서 빨리 주사 맞게 해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주사를 맞기 전까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그러면 뭐가 없다. 뭐 해주면 될까요? 이때 ABC 기억나세요? ABC 기도 열어주고 숨 쉬는지 확인하고 혈액순환 되는지 확인하라고. 네. 일반적으로 원인을 모르는 어떠한 형태의 환자가 발생했다. 의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원인을 모르는 환자가 발생했다. 무조건 기본적으로 ABC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A, 기도 확보했어요. B, 호흡이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심폐소생술. 네. 이 환자는 그렇게 처치해줘야 됩니다. 119 만나기 전까지 계속 상태 보다가 A, B, C 보다가 중간에 B가 사라졌어. 그럼 뭐예요? 바로 심폐소생술 하셔야 돼요. 그거 외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자, 그 다음 얘들을 좀 얘기해 볼게요. 산행하다가 뱀 많이 마주치시죠? 자, 이게 독사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옛날에 책에 보면 머리가 삼각형이면 독사다. 네, 그죠?
자, 독사는 실제로 국내에는 이 네 종밖에 없어요. 살모사 계열. 살모사, 쇠살모사, 그리고 또 까치살모사. 그래서 쇠살모사는 불독사라고도 불리는데 바로 요 놈이죠. 약간 좀 빨고 쭉쭉해요. 그리고 까치살모사는 이게 줄무늬처럼 이렇게 까만 무늬가 이렇게 있는 특징이고 살모사는 이렇게 매화 무늬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요거 독사인지 모르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 얘가 좀 특이해요. 얘네들은 사람 마주치면 어때요? 도망 안 가죠. 근데 얘는 도망가. 그리고 얘네들은 독리가 어디 있어요? 송곳니가 앞쪽에 있어요. 얘가 여태껏 독사인 줄 몰랐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얘가 독리가 여기 있어요. 여기. 어금니에. 그래서 독사예요. 네, 웬만큼 깊게 물리지 않는 한은 독리에 물릴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독사인 줄 몰랐던 거죠. 피해가 없으니까. 물려도 멀쩡하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독사더라 이거죠. 얘도 독사예요. 어쨌든 독사에게 물리는 이유는 그럼 뭐냐? 대부분은 자 얘들 색깔을 보세요. 본인들이 좋아하는 환경에 맞게끔 색이 변한 거죠. 그래서 저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싶은 그런 물체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얘입니다. 뭔가 이상한 게 있다 돌아가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만약에 뱀에게 물리면 그럼 어떤 식의 처치를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인데 독사에게 만약에 물렸다? 그러면 일단은 그 자리를 조금 벗어나 주시는 게 좋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독사는 연속적으로 공격하라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독사가 본인은 아니구나. 독사가 자기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부위에서 빨리 빠져나와 주시는 게 좋고 그런 다음에 뭘 하느냐? 첫 번째 무조건 안정. 가만히 있는 거죠. 왜? 몸의 움직임을 최소화시켜야 돼요. 왜 그러냐면 독이 퍼지는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그럼 그 상태에서 뭘 하느냐? 당연히 119에 빨리 신고하셔야겠죠? 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뭐 하시면 돼요? 상처를 물린 부위를 위에 묶고 칼로 째서 쪽쪽 빨고, 그죠? 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옛날엔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 방법을 왜 지금 쓰지 말라 하냐면 실제로 그렇게 상처를 내서 피를 빨아내봐야 실제로 독액이 나오질 않아요. 워낙에 미량이라 안 나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실 필요 없고 무조건 물린 부위를 심장보다 더 낮은 쪽에 위치해서 움직임 없이 가만히 기다리시는 겁니다. 119 올 때까지. 좀 걱정이 돼. 나 이걸로 불안한데 그러면 물린 부위 바로 위에 아까 같은 삼각권 같은 걸 이용해서 이런 걸 좀 넓게 접어서 이렇게 좀 넓게 접어서 물린 부위에 바로 위에 그냥 한번 묶어주시면 돼요. 어떻게? 피가 안 통할 만큼 꽉, 그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한번 가볍게 묶어주시면 끝납니다. 그냥 일반적인 매듭 묶듯이 그냥 한번 감아서 그냥 한번 묶으세요. 끝이에요. 왜냐면 이게 정맥지혈이라는 건데 실제 독사의 독은요. 우리의 동맥을 타고 가는 게 아니고 모세혈관에 모였다가 이걸 타고 정맥으로 가요. 그래서 가는 시간이 그렇게 안 빨라요. 그래서 정맥은요, 혈압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렇게 톡 대고만 있어도 안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한 번만 간단하게 그냥 감아주시기만 해도 돼요. 그 상태에서 이제 병원 가시면 요 뱀 독에 맞는, 우리나라에는 딱 한 종밖에 없어요. 그 항독 주사가 있어요. 그거, 몸이 괜찮아질 때까지 병원에서 계속 놔줍니다. 그러면 끝. 그 백신을 가지고 있는 병원들이 국내에 몇 개 그 명단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119에 전화하시면 119에서 알아서 그쪽으로 이동해요. 자, 사냥하다 보면 가장 큰 문제되는 게 뭐냐면 고온과 저온에 의한 일단은 쉽게 얘기해서 열사병과 저청증입니다. 그래서 요 열사병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 일반적으로 열성 질환은 누구에게 많이 발생하냐면 나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애들 또는 허약 체질. 왜 그러냐면 연세가 많아질수록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아이고 덥구나 이걸 굉장히 늦게 인지를 해요. 그리고 또 애들은 뭐냐면 몸 크기에 비해서 표면적이 작아요. 그래서 열이 잘 안 빠져요. 그래서 애들도 많이 걸려요. 그럼 허약 체질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죠?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열성 질환이 뭐가 있냐면 열성 경련입니다. 이거는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름에 산행하다가 막 한참 지나다 보면 다리 쪽에 막 계속 쥐나죠. 종아리 쪽에. 왜 여름에 축구하다가 갑자기 쥐나 그러면서 팡 쓰러져요. 그래서 쥐나서 못 걷다. 자, 이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경증에 해당이 돼요. 더운 환경에서 신체적 활동을 계속 하면서 무슨 일이 나요? 땀이 나죠. 땀이 나면서 수분이 많이 손실되면서 이제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수분과 함께 뭐가 같이 빠져요? 염분이. 그러면서
근육 경련이 일어나. 쉽게 얘기해서 쥐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 죽을 거 아니거든요. 빨리 데려다가 그냥 시원한 데 눕혀놓고 쉬어. 그동안 움직였으니까 힘들어. 쉬어. 그러면서 충분하게 물 마시고 저기 쥐나? 주물러줘. 끝나요. 더 이상 심각한 거 없어요. 그죠? 자,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해진 상황이 있습니다. 뭐냐면 열성 피로인데 이건 뭐냐면 주로 이런 환경에서 많이 발생해요. 어디? 목욕탕, 주방, 비닐하우스. 하나 더. 더운 여름날에 미쳤다고 옷을 여러 껴입고 돌아다니는 사람. 자, 이 사람들이 왜 뭐가 문제냐면 더우면 우린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땀을 흘려요. 그럼 이 땀이 바람과 맞닿아서 증발을 하면서 체온이 떨어지는 건데 지금 열거한 환경들은 땀이 안 말라요. 왜? 고온, 굉장히 더운데 땀은 많이 나는데 문제는 다습. 습도가 워낙 높아서 땀이 증발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땀은 계속적으로 흘리지만 체온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심부체온, 즉 내부 장기들의 열이 꽉 차버리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처음에는 어지러워, 머리 아파, 속도 매실 것 같고 토할 것 같고 그리고 야 너무 힘들다 이거 너무 막 축축 처진다 이거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땀은 계속 나죠. 왜? 더우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보면 옷이 흠뻑 젖어 있어요. 그래서 만져보면요, 정말 척척하고 근데 거꾸로 피부는 열이 안 나요. 차가워요. 왜? 땀 때문에. 근데 문제는 실제 내부 장기에서 열이 계속 축적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앞에가 잘 안 보여. 무슨 소리냐면 앞에가 갑자기 너무 환하거나 아니면 너무 까맣게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그대로 쓰러집니다. 그럼 이 사람이 정신을 잃느냐? 그렇진 않아요. 정신을 잃는 건 아니고 자,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처치를 해줘야 되느냐? 뭐 해주면 돼요? 더운데 땀나서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 시원한 데로. 바람 잘 분 데로 가야죠. 왜? 몸 식혀야 되니까. 그리고 젖은 옷은 제껴주시고 벗겨주시고 그리고 또 뭐 땀을 많이 흘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분 부족하겠네요. 그럼 수분 보충해줘야죠. 땀이 빠질 때 물만 빠져요? 소금도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염분도 같이 보충해줘야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물 한 컵에다가 소금 한 숟갈 넣어서 마시게 해주면 되는데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산에 갈 때 소금 따로 챙겨요? 거의 소금 챙길 일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못 만들어줘. 그럼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거? 이온 음료. 이온 음료 섭취하게 해주면 굉장히 좋아요. 일반 물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네, 이런 식으로 처치하면 된다. 요거는 생명의 위협까지 갈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제대로 초기에 못 잡고 그대로 방치를 해버리면 더 심각한 단계로 넘어가 버립니다. 아니면 아예 그냥 초기부터 그 증상으로 올 때도 있어요. 그게 뭐냐? 열사병입니다. 마지막 단계. 이거 잘못하면 죽어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열사병은. 자, 이건 어떤 경우냐면 자,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됐어요. 계속해서 땀을 흘렸는데 땀이 안 식으니까 체온이 계속 올라가겠죠. 체온이 올라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뇌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즉 뇌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왜? 뇌는 열에 굉장히 약해요. 체온이 40도 정도로 올라가 버리면 뇌가 익기 시작합니다. 쉬운 얘기로.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져요. 무슨 얘기냐면 자, 체온이 올라가면서 뇌가 이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땀을 흘리는 기능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땀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던 증상과 비슷해요. 어지러워, 머리 아파, 웩 하다가 힘들어 죽겠어 막 이러는데 좀 특이한 게 이 사람은 피부를 만져보면 어때요? 바싹 말라 있어요. 왜? 땀을 못 흘리니까. 땀이 안 나와요. 땀이 안 나오니까 피부가 말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땀이 안 나서 체온이 올라가니까 우리 몸에선 어떤 조치를 하냐면 이대로 가다가 열 올라서 죽는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몸을 식혀야 돼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 피부 밑에 있는 모세혈관들을 전부 다 확장시켜버립니다. 혈관을 넓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혈관이 넓어지니까 거기로부터 열이 더 쉽게 빠져나오겠죠. 그러면 피부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시뻘개요. 그리고 열이 빠져나오니까 만져보면 바싹 마른 데다가 어때요? 뜨거워요. 자, 이런 상황이 돼요. 근데 문제는 그래도 체온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 그럼 이때는 아예 의식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의식을 잃어버리기 전에 약간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른다든가 이런 기이한 행동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의식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답이 없어요. 왜? 처치하기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의식을 잃어버리기 전에 미리 잡아주셔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아까 열성 피로 증상 보일 때 빨리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2단계로 넘어가 버리면 사실상 손 못 씁니다. 열사병 환자를 나중에 병원 데려가서 치료받고 나왔는데 보면 사람이 바뀌어 있어요. 어떻게? 장애가 생겨버려요. 뇌가 망가짐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형태가 아니에요.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상당히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요거 빨리, 요 단계 가기 전에 빨리 잡아주셔야 돼요. 자, 만약에 이 열사 단계로 들어갔다. 그럼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만 해주시면 돼요. 더 이상 하실 수 있는 거 사실 없어요. 뭐? 옷 홀라당 다 벗겨야 돼요. 다 벗겨놓고 무조건 식혀야 된다. 그럼 어떻게 식히지 이걸? 다 벗기고요. 손수건 있죠. 손수건 같은 얇은 천을 온몸에다 다 덮어놓고 그 위에다 물을 뿌려요. 물 뿌리고 뭐예요? 이제 부채질 하시면 됩니다. 그게 땀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빨리 체온 떨어뜨려야 돼요. 시원한 바람 부는 그늘 밑에 들어가가지고 옷 벗겨놓고 자, 얇은 천 덮어놓고 물 뿌린 다음에 열심히 부채질 해가지고 어떻게든 체온 떨어뜨려야 돼요. 근데 뭐가 문제냐? 결론은 지속적인 음료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쩔 수 없이 고온상에서 활동을 하셔야 한다면 지속적으로 음료 공급을 해주셔야 되고 중간중간에 휴식 시간을 충분히 가져주셔야만 돼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이와 반대되는 거 저체온증입니다. 자, 저체온증은 반대의 개념입니다. 이제 겨울에 발생하는데 실제로 이거 해마다 한 몇 명이지? 자, 우선 몇 분씩 돌아가세요. 산에서. 자, 요거는 반대로 체온이 많이 떨어졌을 때 발생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진 상태를 저체온증이라고 그래요. 자, 저체온증이 발생하게 되면 체온이 떨어짐에 따라서 이제 증상들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저체온증의 증상은 뭐냐? 무조건 춥답니다. 아, 추워. 아무 생각 없어. 그냥 추워. 그거밖에 없어요. 온몸을 달달달달달 떨면서 계속 춥다고만 호소를 해요. 이게 가장 첫 번째 증상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체온이 더 떨어지게 되면 언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떨리는 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 움직임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더 심해지면 이제 이게 심장에까지도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심장이 제대로 된 운동을 못하게 되죠. 그러다 결국에는 심장이 아예 멈춰버리고 사망하게 돼요. 그래서 저체온증은 또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환자 본인이 내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걸 자각을 하지 못해요. 즉 나에게 저체온증이 왔다는 걸 몰라요. 본인은. 그래서 저체온증 환자들은 거의 대부분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저체온증 환자는 그럼 만약에 이렇게 체온이 30도 미만으로 떨어지는 요 단계로 가면은 요거 사실상 우리 해줄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요때 잡아야 돼, 빨리. 달달달달달 떨고 있을 때. 이때 무조건 잡아야 된다. 무조건 체온 올려야 돼요. 그죠? 체온 무조건 빨리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자, 이불이건, 판초건, 비닐이건, 온몸을 덮을 수 있는 뭔가 있죠? 덮어 씌운다. 움직임 다 멈추고 그냥 그거 덮어 씌워가지고 열이 빠지지 못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뜨거운 음료가 있다면 마실 수 있게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자, 근데 여기 때 주의할 것. 저체온증 환자의 대부분은 이러한 형태로 발견이 돼요. 어떤 형태? 옷이 다 젖어 있어요. 대개는. 왜? 지속된 산행이라든가 아니면 날씨 변화에 의해서 거의 옷이 젖어 있는 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겨울에도 산행하면 땀나잖아요. 이 옷이 젖으면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옷이 젖었다, 홀라당 다 벗겨야 돼요. 젖은 옷은. 그렇게 해서 체온을 빨리 회복하게 해줘야 돼요. 근데 의식이 사라져버린 상태라면은 우리가 해주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1단계 상황이 나타났을 때 빨리 처치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설명 열심히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